운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 앵커의 휴가로 대신에 같은 타임을 진행하게 된 동아일보 경제부장 박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박수를 치며 춤을 춥니다. 평양에서 선군절을 맞아 열린 무도회의 모습입니다. 이 경춘무도회장에 모여온 우리 군인들 모두는 위대한 대원 순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선군절의 이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준 전시태세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어린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는가 하면 봉훈 국가합창단의 합창 무대도 방송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결의에 찬 음악을 트는가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저국 통일 송전에서도 청천강 용사들의 용맹과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북한 주민들. 언제 또 동원체제에 내몰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사고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목함줄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하재헌 하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의 걱정은 없다. 면회 와준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너무 고맙다는 인사말도 했습니다. 우리도 뭐 바빴으면 많이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예,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하사는 또 재활하여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수색대대에 남아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하사의 담담하고 늠름한 태도에 지인들의 응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하사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앞으로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하하사와 함께 부상을 당해 오른쪽 발목 아래를 절단한 김정원 하사는 SNS에 조카와 함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주, 김현대 하사는 며칠 뒤에 하려던 결혼식을 미루겠다는 뜻을 소속 부대에 전했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 국민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위기 상황 때 거기에 좀 더 제가 보탬이 되고자. 숙박과 항공권 해약으로 생긴 손해는 200여만 원. 반대가 있거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이프나 처가에 물어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저를 믿어주셔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하와이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업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포 조장이래. 그 포 조장이 전쟁 때 없으면 그 포는 못 쏴. 결혼식이고 다 미루고 나는 전우들과 함께 이걸 싸워야 된다 하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 결혼식이었던 구덕원 하사도 결혼 준비를 미루고 전방으로 떠났습니다. 결혼식도 개인적으로는 평생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군인으로서 최근 안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대 동기 5명이 동시에 전역 연기를 희망한 부대도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좀 더 멋있고 용감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남북 긴장의 평화적 해결 뒤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 검문소. 건물 내부 의경 생활관에 있던 55살 박모 경위는
38구경 권총으로 의경 22살 박모 씨를 쐈습니다. 박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있던 의경 3명과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왼쪽 가슴에 실탄을 맞은 의경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난삼아 나를 빼고 너희들끼리 빵을 먹고 있느냐 라고 발언을 하며 총기를 꺼내어 총을 쏘는 흉내를 내며 상호 장난을 치는 중. 그런데 박경위의 위험한 장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은 박경위가 평소에도 총으로 비슷한 장난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박경위와 격이 없이 지내 장난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총기로 장난을 쳐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범인을 제압할 때도 규정상 총구는 허벅지 아래로 겨누어야 하는데 박경위는 자신이 관리하던 의경의 급소 쪽에 총구를 겨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찰이 다른 동료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는. 더군다나 해당 검문소는 이번 달 초 의경 1명이 탈영한 뒤 행방불명돼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박경위는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워터파크 탈의실 거울에 비친 한 여성. 휴대폰을 들고 거울을 비추는데 거울 속 여성의 모습이 움직입니다. 휴대폰 케이스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경찰은 거울에 비친 이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뒤 몰래카메라 영상이 찍힌 4곳의 워터파크를 모두 다녀간 26살 여성 최모 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같은 여성들한테 어떤 마음 듭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최 씨는 체포되기 1시간 전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해 곡성의 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 아버지는 내 딸이 몰카를 찍은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몰카를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남성이 몰카 촬영을 의뢰할 때마다 대만지의 휴대폰 케이스 몰카를 건네줬고 동영상 한 건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씩 모두 4차례에 걸쳐 22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영상은 모두 3시간 분량.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몰카 촬영을 사주한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소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후의 그리고 최강의 카드일까요? 네.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마지막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바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돈 쓰는 방법, 사람들이 돈 쓰게 만드는 방법 역시 예. 싸게 파는 거죠. 오늘부터 당장 차값을 깎아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이슈가 잦아들고 나서 바로 어제였었죠. 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첫 번째 내수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카드였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치세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대용량 가전제품에 이제 한 세금을 붙이는 건데요. 5%에서 7% 정도. 이것을 30% 정도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할인해 주겠다. 연말까지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자동차인데요. 보통 소형에서 중형 사이는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 2.0, 가령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이번에 인하가 되는 거고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가량 이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수에 촉진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9월 경제 위기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전체 제품 가격으로 세금은 뭐 30% 깎아줬다고 하지만 전체 제품 가격으로는 한 2% 정도 하락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실제로 늘릴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정책에 가장 먼저 나왔던 반응이
과연 50만 원을 절약한다고 해서 이 소나타 중형차 안 살 사람이 그 50만 원 때문에 사겠느냐라는 어떤 이제 반대적인 이 지적도 많았었는데요. 아마도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일종의 사인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가 또 앞으로 이 금융당국 모두가 합쳐서 내수 촉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테니까 부디 좀 돈 좀 써주세요 라는 하나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내수 촉진 계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주택연금 정책이라든가 골프장 정책이라든가 또 유통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하나씩 펼쳐지게 될 것이니까 이런 정부의 신호들을 과연 국민들,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갑을 여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강력한 지금 정책을 쓰겠다는 건데 훗날에 이 부족해진 세수 결국 국민들이 좀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개별 소비세 인하로 정부가 이 재정 적자, 왜냐면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내니까 못 받는 세금이 약 1,500억 정도가 된다고 나왔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걸 1,500원의 세금을 5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그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차도 많이 사고 이 골프장도 다니면서 음식도 많이 사 먹고 이렇게 돼서 내수에 다른 기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소득세가 또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500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오히려 세금 증대도 올릴 수가 있다. 아마도 그런 전략으로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를 단행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의 승부수, 최경환 부총리의 하나의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세 조치와 함께 그 주택연금 문턱을 확 낮추는 조치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게 그 고령자들이 네. 집을 맡기고서는 돈을 갖다가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요. 아마 고령자들의 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령자들의 돈도 좀 소비를 갖다 끌어내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택연금 제도의 개정안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져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주택연금이라는 게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주택을 담보로 잡혀서 연금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기존에는 모두 이 주택 소유자, 이 부부가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은 부부 중에 한 명만 60세가 넘게 되면 이제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주택연금 제도의 한계는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제도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9억 이상의 주택, 뭐 10억, 12억, 15억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단 주택연금의 이 비중은 9억 원까지로 하게 되지만 주택가액이 10억이 넘어가도 9억이 넘어가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택연금 제도가 의외로 좋은 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 주택이 얼마일 것인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 주택 가격이 해마다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담보 가치를 매겨줍니다. 근데 집값이라는 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후년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통과되게 되면 많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이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에 아마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잡게 되면 그 돈이 또 이렇게 저렇게 소비에 쓰이게 되니까 또 하나 축을 돌릴 수 있는 내수의 축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는 또 다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순서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입니다. 앞으로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쓴 채로 현금을 뽑아 쓰는 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의 주제는 이르면 10월부터 바뀌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법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모자를 눌러 쓰거나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른바 ATM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ATM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면 인식이 안 되면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사기범들이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가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 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 제도의 기준액을 다음 달 2일부터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오는 연말부터는 금융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의 경우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 이용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또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노력이 꼭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그저께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했던 건배사가 좀 논란이 됐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건배사, 이거 논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 발언 좀 보시죠. 네, 바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그저께 있었던 발언인데 정 장관이 제가 총선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당원들 필승을 외쳐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뭐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남북 군사적 긴장, 뭐 어떤 사람 페이스북에 보니까 파티는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단결해서 네. 그 우리 판문점에 시선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리되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위기가 다가왔고 여의도에서는 뭐겠습니까?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총선이 되면 여야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는데 이제 이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거 주무장관입니다. 선거 주무장관이 이제 새누리당 연찬에 가서 총선 필승이라고 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은. 사리 깊지 못했다. 건배제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해필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가 총선이라면 필승이라고 화답해달라 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야, 그 집권 여당이 여당 프레임이 있는데 여당 프레임을 활용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피해의식 내지 의구심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선거 주무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쳤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발끈하는 건 당연하고 저는 이제 뭐 잘못됐다고 보죠. 우리가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새누리당 대응을 잘못한 게 야당이 발끈하는 건 당연한데 새누리당이라는 주어가 없었다. 뭐 이런 이제 현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야단을 맞고 있는데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게 뭐 지금 저 뭐 새누리당이랑 뭐 그 정 장관 측은 지금 뭐 덕담이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특히 행자부 장관 선거 주무장관이기도 해서 이런 선거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새누리당 의원들 150명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실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식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녁 먹으면서 이제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들이 이제 의원들이 뭐 정 장관 건배제의 한번 하세요. 정부 대표로 왔으니까 이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국회의원들 다음에 또 배치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선이라면 뭐 필승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거를 한 3년 앞두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곧 지금 선거 국면으로 정치적 장면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쨌든 뭐 제가 야당이라도 반발한다 이 문제는 뭐 그다음에 향후 혹이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 이른바 관건 선거 아니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어떤 그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야당으로서는 호재다. 차제에 단단히 버릇을 고치고 가겠다는 어떤 야당의 노림수에 제대로 걸려들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노림수라고 하는 건 이제 야당이 뭐 저걸 노리거나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섭 장관 입장에서 이후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거의 문제. 그러니까 총선 필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야당의 이후에 지속적 공격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본인 자체가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두고두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바꿔 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바꿔 말하면 계속 자 과거에 총선 필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주무장관이 이렇기 때문에 선거 중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이런 걸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로 결국은 탄핵되고 선관위에서 위반까지 판결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 이제 한국의 대통령까지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제는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발언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건 당연히 지적해야 될 뿐더러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누가 된 것이다. 그렇죠.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엄중 관리해야 될 총선 이제 한 실제로 예비 후보자가 등록하는 시간까지는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 동안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대단히 부적절했고
정말 이 문제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요구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대변인이 약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일반 유권자 대상이 아니라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이었고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 또 한마디 했네요. 네. 정청래 의원, 사실 막말로 징계받고 이랬던 부분으로는 세상에 제일 널리 알려져 계신 분인데, 이번에 좀 막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상황이 좀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 교수님. 네.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제 저는 대변인 이야기한 주어가 없다가 요즘에 SNS에서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풍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주어가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차 내에서 총선 필승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 필승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거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좀 적절하게 안타깝지만 이 부분의 법적 문제를 떳떳하게 따져보고 향후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을 때 새누리당이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좀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장관이 적절한 입장 표명 또는 앞으로 향후에 재발 방지 이런 것들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 일본에서 왜 아베다마 때도 그렇고 이번에 북한의 사과 때도 그렇고 주어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논평은요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나요? 네? 논평, 김용호 대변인 소속대변인 논평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해가지고 이 난리를 하는지 그건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강훈식 교수가 지적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새누리당 연찬에 가가지고 홍선 필승하자 새누리당이 이란 얘기지 새정치연합 필승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궤변들은 사실 대변인의 논평으로서는 최악의 논평인 것이고 안 하니 못한 논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정종석 장관의 총선 필승 얘기 아마 정성국 장관이 내가 관건성 습니다. 그런 의도는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관건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가 주무관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정종섭 장관이 우리나라 가만 최고의 헌법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종섭 장관에서 헌법 교과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선거법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종섭 장관 예전에 국회에서 한 발언도 있고 사실은 설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국에서 집권여당 연찬해가지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야당 쪽에다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것을 해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 해임 사유까지 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정말로 이거를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보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말실수기 때문에 해임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 좀 너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정종석 장관이 야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말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위기까지 몰고 왔었던 그 발언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 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항상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남자들 가끔 건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항상 좀 오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니지만 말 조심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내에서도 무슨 발언 논란이 지금 하나 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바로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SNS에 올린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큰일 하셨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존경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더 존경하지만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해서 김정은을 띄워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 메시지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지뢰 도발로 우리 그 젊은 병사 2명이 하반신 잃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합의가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라고 덕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본인이 정말 의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보니까 허영일 부대변인이 전대협 출신이라고 이제 보도에 나왔는데 야권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 이 지점을 완벽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스스로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도 이번에 안보 행보를 잘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지만 협상 중에 우리가 대북 방송을 끄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서 협상력을 뺀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 이른바 이제 86 운동권 출신 중에 이른바 정북 논란에 휩쓸 수 있는 발언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든 뭐 야권 지도자가 정권을 잡겠다, 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차제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그 일반적인 인식과 공유되는 완벽한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문제가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이유는 목함질의 도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속 빼버리고 뭐 평화 그다음에 타협했기 때문에 두 분을 존경한다. 이 문제는 최소한 어떤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이념적 공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허영일 부대변뿐만 아니라 야권 내에 이른바 그 과거 운동권 출신 전대협 출신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될 어떤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누가 됐듯이 그 허영일 부대변인의 발언도 사실 문재인 대표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그 오랜 고심 해왔죠. 그 결론을 내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중국 네. 권승절 행사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열병식에도 가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 한번 보시죠. 네, 청와대가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에 기여하는 중국 되기를 바라면서 전승 행사, 열병식 포함해서 모두 다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민해방군 열병식인데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이민해방군은 우리가 6.25 때 붙은 적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북 통일될 뻔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이 분단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있는 것이 몇 주 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긴급히 발표를 했습니다. 오바마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한미 정상회담을 통상 그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냐면 역시 이제 중국 방문해서 이 군사 프레이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의 독단적인 게 아니고 한미동맹, 미국이 발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열병식에 참석하는 뭐 그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고민의 흔적이 정말 보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안보라는 이슈가 있고 경제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안보는 이번에 북한 도발에도 확인했듯이 미국의 영향력이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경제는요, 이제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있을 때 미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이제 10%대도 될까 말까 하고 40% 이상이 이제 중국한테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이 점이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전승절에 참가하고 열병식에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역시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한국과 미국의 어떤 안보에 대한 뭐 신뢰도는 믿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경제 부분에서 중국을 좀 올가매자 어떤 이런 좀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간 김에 좀 생색을 낸 것도 좀 잘했던 게 그 중국 통신 외신의 뉴스를 보면 열병식에 참가하는 대통령 제일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틴보다도 더 먼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내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미국과의 입장에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긴 했지만 이렇게 간 김에는 좀 생색을 내고 중국한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런저런 좀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몇 가지 좀 챙겨오는 또 하나의 그런 외교적인 뭐 하나의 그런 승리를 좀 거둬왔으면 좋겠다. 뭐 실제로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보수 정권의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오히려
북미 회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경직된 관계를 오히려 풀어내는. 이거 바꿔 말하면 이게 진보 정권이었으면 여러 가지 또 많은 논란, 어떻게 열병식에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적인 어떤 심리에서는 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외교적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문의 의미에게 명분을 줄 것이 아니라 특히 남북 문제를 풀어내고 경제 문제를 풀어내는 큰 축의 하나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참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외교적인 굉장히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라고 지금 패널들이 말씀 주셨는데 미 국무부와 일본 언론에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미 국무부 행사 참석 각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인데 우리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신문마다 약간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구미 선진국 정상이 참가 보류하는데 박 대통령만 돌출한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뭐 경제나 북한 문제,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출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일본은 좀 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베가 일단 이제 불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성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이긴 겁니까? 일본한테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언론이 불편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반기에는 외교적 미숙함이 여러 군데 노정이 됐습니다. 지나치게 중국에 경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미일 동맹이 좀 역으로 강화돼가는 그래서 한국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역시 이제 이번 그 전성절의 군사 프레이드 참석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교라는 이 정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군사 프레이드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알리는 것이고 또 이번에 북한발 리스크에서 중국이 굉장히 어떤 지렛대 역할을 잘해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열강의 각축장에서 우리가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기축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모든 걸 상의하되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가는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한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이번 군사 프레이드 참여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승절 행사, 그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과 관련해서 참 외교 안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거 외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공을 엄청나게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여군 의장대, 중국군 여군 의장대가 또 이게 화제거리입니다. 모델 출신들까지 많이 다수가 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지금 가운데 들어 보이는 여군의 모습이 바로 중국 여군 의장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평균 키가 178cm에 평균 나이가 또 20세라고 굉장히 공들여서 뽑았다고 하네요. 그 중국 관영통신 CCTV잖아요. 네. CCTV 모델 선발 대회에서 11등한 유명 모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외모가 이제 출중한 의장대인데 다른 나라 의장대가 좀 틀리죠. 근데 중국이요. 이 뭐든지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등주의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뭐죠? 역대 그 올림픽 시상식 하는 그 시상 요원들 중에서 가장 미모로 칭송받았던 대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이징 그래요? 올림픽입니다. 아, 그렇군요. 베이징 올림픽 때도 굉장히 이쁜 그 모델 출신들의 어떤 그 시상 요원들만 쫙 선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구미 각국에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성의 상품 아니냐? 이런 약간의 우스갯소리가 첨가된 그런 어떤 비판이라 할까? 그것까지 있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국제 행사를 그 개최할 때 거기 참석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외모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인데 아니 뭐 열병식 하는 그 의장대 대원들이 뭐 모델 출신이고 이쁘면 보기는 좋죠. 근데 다만 이것이 꼭 그렇게 외향적으로 이 아름다운 위모의 여인들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정말 군사적으로서도 굴기를 할 것이냐? 그건 사실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선택이 뭐 예, 지금 보이는 장면이 그 여군 의장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기 그 의장대라는 게 일반적으로 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 총 돌리고 막 소총 돌리기 이런 거 하는데 네. 그 중국군 여군 의장대는 그런 거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높은 신발 신고선 걷는 쪽으로 하는데요. 하고 저런 그림 형태는 아니고요. 네. 51명이어서 남자 의장대가 있으면 그 각 열에 17명씩이 이제 같이 배치되는 맨 앞에. 형태입니다. 여성끼리 가는 의장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51명은 완전히 특훈 중에서 특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요번에 여성 의장대는 178cm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의장대 중국군 남자는 188cm 이상이어만 가능합니다. 190cm. 그러니까 보폭 차이가 거의 10cm 이상이 나니까 이
항상 여군만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51명 같은 경우에 거의 지옥 훈련을 받았다. 뭐 발이 나갈 정도의 특훈을 했는데 그렇죠. 부폭도 다르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저렇게 여성끼리 따로 가는 열병식이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과연 저 51명의 여성 의장대원들이 이 남성 국민과 섞여가지고 어떻게 좀 뭐 잘 섞여 될까, 유효될까,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점. 정말 열병식의 꽃이라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194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군 의장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여군 의장들은 굉장히 화려한 저런 소총 돌리기 기술이라던가 이런 뭔가 화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자료를 보니까 중국 의장대가 지금 만들어진 게 지난 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장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연역까지는 다 따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세계 최초이자 거의 유일하게 저런 그 소총 돌리기를 하는 의장대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의장대는 1989년에 창설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의장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사실 이게 전승절로 형사가 격상된 게 작년이거든요. 예전엔 9월 3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작년에 여군 의장대 이렇게 모델 출신도 창설했다는 거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으며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군사 굴기라고 군사 대국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드디어 미국과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싶은 어떤 그런 행사로 삼고 싶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웹인이 이제 VVIP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좋은 외교 성과 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게 과거 이제 우리가 군사 정권 하에서 이제 군사 프레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간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와이스 정권 이후부터 그걸 거의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실제로 저게 장관입니다. 볼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저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군의 위용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공개하는 저는 프레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러니까 국민과 군이 좀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 뭐 5.16 광장 이래서 그 광장에서 프레이드도 하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이 군사 프레이드를 시민들한테 공개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좀 자부심, 또 무기들 이렇게 도열해서 행진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번에 국방부가 중국의 열병식에 아마 참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관단을 갖다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13명이 열병식은 아직 미정이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이라는 것은 이제 왜 제복과 프레이드라는 것은 어떤 청춘들이 또 로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과거 우리 군사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 문제를 멀리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국민 축제로 한번 이걸 몇 년에 한 번씩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아까 말한 군과 국민을 좀 가까이 하고 또 우리 군의 위용을 한번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절은 참석하고 열병식을 안 하는 게 사실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또 죄송합니다. 열병식에만 또 뭐 예를 들면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 사건 사고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설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강용석 씨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불륜설을 제기했던 블로거 A씨의 남편 조모 씨와 이 조 씨의 법률 대리인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는데요. 반격의 근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브리핑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예, 한때 고소왕이라고 불렸던 강원석 변호사 드디어 또 한 번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설 제2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으로 상대로 지목받고 있는 A씨의 남편 조모 씨와 그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언론에 유포해서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는 법정의 증거로 유출한 건데 남편 측 이거를 변조해서 외부에 유출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 남편과 남편의 변호인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혐의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갈입니다. 1억 민사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3억을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법정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강원석 변호사 남편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야 무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형사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고소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강용석 변호사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만약 강용석 변호사 주장대로 남편 측이 법정 증거를 변조를 해서 언론에 유포했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과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나, 그건 아닐 겁니다. 과연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의 진실이 무엇인가, 대중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강용석 변호사, 이번 형사고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불륜설에 대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정철진 변호사님, 저 평론가님. 네. 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승산이 있어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승산이야 법적 판단인데요. 의도는 제가 정확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강용석 변호사 같은 뭘까요? 경우에는 명분 싸움이죠. 자기가 이제 고소와 수많은 판결을 통해서 만에 하나 승소를 한다면 대중의 관심은 멀어지고, 뭐 그동안에 자기가 여러 가지 받았지만 어떤 법으로서 결정이 내린 게 자기는 무죄다, 무혐의라고 하면은 큰 대의 명분 하나를 자기는 쟁취를 하고 3년이건 5년이건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거 봐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저쪽이 공갈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는 그런 명분을 이제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하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이제 정치계고 뭐 어떤 이런 뭐 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문화 쪽으로 과연 그런 명분 싸움을 가지고 복귀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메커니즘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어서 법으로 완전 무죄받고 와도 싫어하면 또 싫어하는 그런 또 이게 통용되기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강용석 변호사 이번 또 하나의 뭐 카드 어떻게 먹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용석 씨의 반격, 강용석 씨의 또 한 번의 고소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정철진 경제 전문가 계속 함께 하시고요. 전수영 연예 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중국에서 대륙을 빛낸 한류의 별 스타 순위를 발표했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 브랜드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했는데요. 1위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바로 김수현 씨입니다. 이제 김수현 씨는 워낙 유명하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2위는 제가 사심을 가득 갖고 있는 이민호 씨입니다. 이민호 씨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제 이민호 씨가 우리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용사마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창투이 어우바라는 별명 갖고 있다고 해요. 이 뜻이 롱다리 오빠라고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정말 다리가 길죠, 이민호 씨. 네, 예. 굉장히 사진 폭발하는 연예인입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 강남 1970 있잖아요. 이제 강남 1970이 이민호 씨를 위해서 스토리를 바꿔서 중국에서 따로 개봉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이민호 씨가 인기가 많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슈퍼주니어가 이제 한류의 길을 닦았다라고 티아라가 뭐 한 적이 있고, 이광수 씨도 동아시아 뭐 프린스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빅뱅 유재석, 이종석 씨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대륙 그 연예계에선 기회의 땅이자 뭐 금맥으로 완전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한류 스타들 그 출연료 저희 프로에서 바로 공개한 적도 있는데 중국 광고 출연 몸값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뭐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15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김수현 씨는 모르죠. 왜냐면은 그게 거의 최저점이고 그래서부터 이제 딜하는 협상 과정에 나오는 게 있고요. 대부분이 거의 한 20억 선이 아닌가 한류 빅스타들은 파악되고 있고, 방금 우리 전소영 씨가 말했던 이제 이광수 씨가 있습니다. 네. 이광수 씨도 베트남 쪽, 이쪽 이 동아시아의 프린스라고 뭐 인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광수 씨 같은 경우에도 5억 이상의, 그러니까 CF 같은 경우에 6억대의 개런티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중국은 사이즈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들. 네, 대륙의 사이즈입니다. 대륙의 사이즈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광고계의 러브콜도 굉장한데 잡지에도 이렇게 한류 스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잡지 로아스에 또 저의 사진 폭발하는 송승헌 씨가 표지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게트를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이제 살아생전 제가 이 빵을 부러워하기는 또 처음인데요. 이 제3의 사랑 영화 인터뷰에서 유혁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선 아마도 유혁비 씨에 대한 연애 이야기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커플에 대해서는 뭐 결혼 루머도 많이 나오고 지금 네. 벌써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사실인 건가요? 원래 이제 어저께 이제 유혁비 씨가 조금 속을 끓으셨을 것 같아요. 유혁비 씨가 이제 28살 생일 파티에 송승헌 씨를 초대한 건데 여기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이제 소문이 일성한파 퍼진 거예요. 근데 유혁비 씨가 여기서 정말 송승헌 씨를 좋아하는 게 드러나는 게 새벽 2시 45분에 아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굉장히 좀 중국어로 저희 좀 뭐라고 할까요? 요원지우 지지자 뭐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근거 없는 말은 지혜로운 자에게 흘러가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올려가면서 굉장히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자 송승헌과 유혁비 커플, 뭐 송유 커플이 지금 프로포즈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커플이죠. 김태희 씨와 B 씨가 벌써 3번째 결혼설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 매체에서 결혼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에 또 나온 건데요. 이게 벌써 3번째입니다. 저도 이제 SNS 상으로 발견해서 이번엔 진짜 결혼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연인들도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너네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니?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커플도 4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얘기 나왔을 때는 뭐 가수 B가 삼성동에 부동산을 네. 처분을 했다. 이게 지금 뭐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태희 씨 또 B 씨가 모두 부동산 재벌입니다. 아이고.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동 유땡 빌리지에 이제 한 60억짜리 주택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빌딩이 한 100억대 이상이 있고. 네. 이 B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에 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빌딩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4월이죠. 2015년 4월에 가수 B 씨가 삼성동에 있는 자기 주택을 팔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빌딩들은 남겨두고 주택을 팔았다. 왜 그랬을까? 이미 집은 김태희 씨가 갖고 있는 한남동 그 유땡 빌리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신혼집은 집을 합하나 보다. 거기 한남동 집이 될 것이니까 굳이 주택이 2개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빌딩을 더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B 씨가 삼성동 이 주택을 판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저도 약간 신빙성을 높게 본 게 네. 삼성동 그 주택을 팔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그 집은 누가 어떤 전문가가 봐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기 위치의 주택이고 뭐 B 씨가 그렇게 지금 뭐 돈이 부족한 상태도 아닌데 굳이 집을 팔았다는 거가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가수 B와 김태희 결혼서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둘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대중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김태희 씨가 이 결혼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언제 누구와 어떻게 결혼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근데 자꾸 계획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예, 뜨거운 관심 속에 사랑 키워가고 있는 뭐 송승헌, 유혁비 씨 그리고 네. 김태희 씨 B 두 커플 얘기 연예가 이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던 울산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예, 동해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울산대교인데요. 네, 주말 울산대교 교통량이 크게 늘고 있어서 주변 관광지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희 기자 보도 보시죠. 바다 위 시원하게 뻗은 현수교. 자동차 수출용 화물선들과 힘찬 동해 물결이 운전자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형 크레인들은 한국 수출 산업에 꺼지지 않는 엔진입니다. 지난 6월 초 개통과 동시에 명물로 떠오른 울산대교. 1150m에 달하는 대교를 지탱하는 주탑이 2개에 불과해 교각 사이 거리는 세계에서 3번째로 깁니다. 초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울산항으로 선박 안전을 위해 해상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육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불편을 느꼈던 중구와 동구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변했습니다. 장생포 쪽이 갈 때는 둘러갈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교가 생기고 글로 가니까 한 20-30분은 단축이 되고. 주말에 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16,000여 대로 평일보다 20% 가까이 많았는데 관광업계는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문을 연 이후로요. 울산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람객들께서 장생포 고래문화만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업도시 이미지와
해양 관광 자원을 연결해 관광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수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소비자 교육 강사 농사랑 알림이 육성 교육이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예산에서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활동가들을 추천받아 농사랑 알림이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농산품 소비 방법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심화교육에는 160여 명이 참여했고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농사랑 알림이 8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아침 경제의 골든타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